과제로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조의 이기주의적 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재판 등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당일 흉기를 소지한 채로 신당역에서 1시간 넘게 피해자를 기다렸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과정에서 2천여 건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는 정부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박물관이 고구려와 발해를 고의로 제거한 한국사 연표를 게시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한국사 연표를 철거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중국 측이 특별전에 한국사 연표를 우선 철거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측은 이번 건이 어떠한 의도로 추진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한중 외교 당국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이번 사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양국 국립박물관 사이의 소통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거브로 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2020년 3월 이후 가장 적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대유행 종식을 위해서는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야 한다며 각국의 충분한 의료 인력 운용 등을 촉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오는 21일부터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살까지의 어린이, 임신부, 만 65살 이상 등으로 정부가 접종을 지원합니다. 또 항바이러스제의 신속한 처방을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다음 달부터 요양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회담은 이날 개막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중러 정상의 대면 회담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일인 지난 2월 4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문제 등과 관련해 상대의 입장을 직접 또는 간접 지지함으로써 두 사안에서 자신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미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에 중부지방과 호남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과 영남권은 흐린 가운데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6도, 습도는 70%입니다.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홍성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에서 영무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게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에서 순찰 근무를 하던 영무원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영무원을 수년간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스토킹에 따른 보복 범죄로 추정되면서 심야 시간대 혼자 순찰하는 영무원들의 안전 문제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무원은 순찰 업무 시 2인 1조로 다녀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데다 호신용품 소지 의무도 없어서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역산에 여러 대의 CCTV가 있지만 그걸 모니터링하는 인력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려되는 건 영무원의 안전 문제뿐만 아닙니다. 영무원과 별개로 지하철 보안관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인력이 부족해 역사 순찰 업무는 영무원들이 전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승객의 안전은 담보할 수 있는 걸까요? 지하철 범죄는 연간 2,0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상에 스며든 불안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예정된 해외 순방에서 미국과 일본 정상과 만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오늘 대통령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뉴욕 현지에서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대선 직후인 지난 5월 21일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서울에서 회담을 가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약 4개월 만이고요.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고 아베 신조 총리가 회담을 가진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입니다.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정상회의 때 지금 기시다 총리와 한 번 대면할 기회가 있긴 했는데 네. 당시에는 양자회담이 성사가 되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형식과 관련해서는 격식을 붙이지는 않지만 30분간 얼굴을 마주보고 진행하는 양자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유엔 총회 개기에 그 회의장 인근에서 이제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통역이 붙게 되면은 한 절반 정도밖에 대화를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한일 정상회담이 주목될 만한 지금 대내외 여건들이 조성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제가 오르는지 이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네, 지금 사실 그 외교적 난제들이 상당히 겹쳐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미국 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이른바 그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기로 한 데 따라서 지금 윤 대통령 외교 기조인 경제 안보 이 지금 정책이 좀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네. 또 한미 간 포괄적 동맹 강화를 우선적으로 윤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뭐 어떤 성과가 과연 나올지 좀 이제 미지수인 상태이고요. 한일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이제 그 관계 개선을 타진하는 양국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 일본은 여전히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한국에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회담 때는 좀 시간도 부족하고 형식도 유엔 총회 계기에 이제 만나는 것인 만큼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오르더라도 뭐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좀 원칙적 수준의 입장 표명이 양측에서 되풀이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가 뭐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민간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활동 기간은 뭐 딱히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이번 순방이 또 관심을 끄는 게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잖아요. 어떤 언급을 할지 혹시 대통령실이 공개한 게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첫날인 현지 시각 20일 10번째 순서로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예. 이 김태우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 기조연설의 핵심 내용은 글로벌 사회에서 함께 자유를 공유하고 존중하는 나라와 연대해 확대한다는 취지를 연설문에 담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팬데믹 보건 안보 위협, 그다음에 기후 위기, 또 식량 안보, 에너지 위기 등에 대해서 이제 주요 국가들의 그 이해 갈등 그리고 디지털 격차 등 이런 도전 요인들을 함께 대응하자 이런 기조가 아마 담기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대북 메시지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원래 이제 연설문에 대해서는 뭐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거다라는 거를 그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예. 뭐 어떤 자유를 존중하고 연대에 확대한다. 아마 이런 얘기로 봤을 때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도 담길 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한반도 남북 문제 역시 과거 이제 냉전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추상적이어서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지켜보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번 순방에 동행한다고 하잖아요. 혹시 어떤 일정이 있는지 공개된 게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 콘텐츠 대표는 이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동행을 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등에 참석을 합니다.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고요.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 리셉션 그리고 동포간담회 등 정상 부부 동반 외교 일정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죠. 윤 대통령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상당히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언급이었는데요. 예.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2천억 원대 태양광 비리가 벌어졌다는 이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들의 혈세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면서 근데 이것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앞서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전력산업기반기금 이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약 2,600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 이제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한 건데요. 이 사실 그 국정수반인 대통령 입에서 그 위법한 부분은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뭐 사법 처리를 사실상 지시하는 것 같은 발언이 나온 게 좀 이례적이라는.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 검찰이 수사하라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상 그래서 사법 처리를 지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대통령이 수사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거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 왔잖아요. 이번에는 네.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여러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 전 정부 정책까지 다 이잡듯 뒤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원전, 즉 핵발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거라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오형환 원내대변인도 이 세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 등 전 정부 지우기를 넘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운동권 정권이라는 게 끼리끼리 해먹었는지 한번 보시라 뭐 이런 언급을 한 적도 있어서 그 문제와 이 문제가 또 이권 카르텔이라는 언급을 해서 연결이 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또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감사원 감사가 뭐 특감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장 감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감사원 행정안전 3과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5일간 이 중앙선관위를 찾아서 실지 감사를 하는데요. 감사원은 기관 운영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가 감사 목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 이제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계획을 밝히면서 지난 대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도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바가 있어서 이번 감사에서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정치권에서는 뭐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이게 이른바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 여야 간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 그 민주당 아침 원내회의 이후 그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 언급이 좀 있었는데요. 예. 최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 감사 등을 표적감사라고 주장해온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중립을 지키지 못한 감사원 폭거를 막아세울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면서 신종훈 의원이 가장 먼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의 기초에 더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추가 입법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법안을 당론으로 선정하거나 별개로 별도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좀 선을 그었는데요. 뭐 보수 진영에서 검수완박에 이어 감사완박이냐 뭐 이런 반발을 하는 것에 대한 좀 반응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앞서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하고 대통령에게도 미리 이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결과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서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근데 최재형 의원은 아까 태양광 사업도 뭐 얘기 나왔지만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실이나 아니면 이런 거 실정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뒤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원장 재직 시절에 이제 월성 1호기 문제 이걸로 그렇죠. 이제 탈원전 가지고 정권과 이제 마찰을 좀 빚었고 뭐 그 이후에 사실 뭐 이제 그 업무를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좀 어려운 상태이긴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윤 대통령 출국길 문답으로 좀 돌아가서요. 윤 대통령이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좀 쓴소리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미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움츠러들어서 경제 회복이 우선이냐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일단 실질 임금 하락을 잡기 위해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서민들의 민생은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 그 야당에서 좀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무슨 시장 친화적으로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 그러면 정부는 그냥 두 손 놓고 있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시장에다가 물가가 알아서 잘 잡히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는 뜻이냐면서 물가 환율 금리 3중고에 의해 타격을 받는 게 결과적으로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건데 그 물가건 금리건 이 문제를 시장이 어떻게 다 하느냐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기재위에서는 재정 준칙 법제화 문제로 지금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또 국유재산 매각 문제 가지고 또 여야 간의 신경전이 있지 않았어요? 그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오늘 재정 준칙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예. 이 내년도 이제 예산안과 관련해서 복합 경제위기 여파가 취약계층,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가장 아프게 온다면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정부 기재부에서 이제 재정 건전성 기조를 담은 재정 준칙 연내 법제화 이제 이거를 놓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확장 재정을 해야지 한마디로 재정 준칙이라는 게 돈을 일정 이상 쓰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 법을 만든다는 그렇죠.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따졌고요.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한다는 목표하에 규모폭을 크게 늘리지 않고 타이트하게 가져왔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재부의 합리성 없는 국유재산 매각 계획이 소수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이익 실현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런 우려를 전했고요. 예. 조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유재산 매각은 이 정부가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에 자료도 제출하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또 환노위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야야가 설전을 벌였다고요? 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실태조사에 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 간에 좀 공방도 있었고 관련해서 주무부처 장관의 답변도 나왔는데요. 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실태를 보고드리겠다. 사례를 다 수집해서 지금 유형별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음 주쯤 저한테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계기로 지금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배소송 그리고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 명칭은 지난 2014년 이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에 노동자들이 47억 원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이 47,000원 성금을 넣어서 이 노동자들에 대한 가압류 이걸 갚는 데 써달라 이렇게 성금을 전달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파업 끝나면은 이 사측이 손배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노조나 노조원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안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을 바꾸자 이제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오래간만에 지금 한 목소리를 낸 건데 국민의힘은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정의당은 모처럼 위기투합을 해서 이제 민주당도 이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이 노란봉투법을 선정해 놓은 상태고요. 정의당도 오늘 당론으로 법안 발의를 하는 등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산업배가 마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합의 처리에는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는 상태인데요.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배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 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황건적 보호법요? 네. 네. 자, 이제 정당 얘기도 좀 해보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원래 추대 쪽으로 기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원래 이제 친윤 성향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주호영 의원 추대론이 나오던 중이었는데요. 네. 오늘 이용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결국 이제 경선 구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예친 밖인 삼선 박대출 의원도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대표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그 방향으로 보고 있다 하면서 추대론이 당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느냐에 따라 처신하려 한다. 이렇게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명 정도 후보가 거론되던데요. 네. 실제로 출마를 하는 겁니까? 이번 주말에 지금 이미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언급을 한 주호영, 박대출, 이용호 의원 외에도 지금 4선 윤상현, 김학용, 홍문표 의원, 그 다음에 또 3선인 김태우, 윤영석, 윤재욱, 이종배, 조혜진 의원 등 이제 이런 의원들이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다 한 것 같은데요. 거의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 거는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다 거론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다선 의원들 중에 원내대표 경험자라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국회 부의장이나 당대표 쪽을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을 빼고는 거의 전원인 셈인데요. 지금 사실상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 네. 과거 원내대표를 한 차례 경험한 바가 있어서 이제 당 내에서 2번 하는 게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당의 주류를 확실하게 차지하고 있는 게 초재선 의원들이고 이들 중에 다수가 친윤계이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이들이 계속 이제 지지를 보내준다면 본인이 이제 출마 결심을 한다면 거의 이제 주호영 대세론이 굳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다만 이제 본인도 앞서 원내대표를 한번 경험했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이제 본인이 맡겠다고 했다가 지금 법원에 의해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여서 또 이제 후배 의원들과 이거를 경선에서 이게 맞붙는 게 좀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눈치도 좀 있습니다. 네. 오늘 모 정치권 인사가 그렇더라고요. 여당 원내대표는 힘이 엄청나요.
예산 편성이나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욕심이 나는 자리잖아요. 네, 특히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을 그 보통 관례적으로 당연직으로 겸임을 하기 때문에요. 네. 운영위엔 또 지금 좀 제도가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과거엔 특활비도 있었기 때문에 또 막강했던 자리입니다. 네, 하여튼 알짜 자리 누가 원내대표가 될지 좀 저희가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 있는 본류 수사는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불기소 처분하면 불기소 결정문을 이제 쓰게 되잖아요. 네. 그 불기소 결정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좀 그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미련이 뚝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이 사건은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쌍용그룹으로 하여금 본인의 어떤 공직선거법 관련 그 변호사비를 대납하게 했다 이것이 이제 검찰에서 그 두고 있는 혐의 의혹의 내용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어서 이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이 말하자면 분류해서 이제 분리해서 또 이제 추가로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사건이었는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공소시효가 6개월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짧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이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기소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 불기소 이유서는 그냥 그렇게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연합뉴스와 뭐 문화일보 등이 이 불기소 결정서 내용을 입수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가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이런 서술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2018년 선거법 사건 변론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모 변호사의 경우에 장기간 변론 활동 수임료로 확인되는 금액이 1,200만 원에 불과하고 또 2년간 변론 업무를 수행한 나모 변호사의 경우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비 1,100만 원을 수수한 것 외에 수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이 어떤 수임한 사건의 내용이나 기간에 비해서 너무나 소액이기 때문에 어떤 네. 별도로 수임료가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이 이제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전환사채 편법 발행 등 이제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뭐 사실 불기소 결정서에 이런 언급이 있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아무튼 이런 서술이 좀 들어 있어서 아무래도 검찰이 이제 아까 저희가 본류라고 표현했던 이 쌍방울그룹에 대한 어떤 배임 이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좀 적극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더 수사 계속 해나갈 거야.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 그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서 일부는 불기소, 일부는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지난 8일에 언론에 검찰 대검찰 그 수원지검에서 밝힌 내용이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아들 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이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어제 그러니까 지난 14일에 이 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2019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카드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한 혐의 또 불법 성매매를 한 의혹과 관련한 조사로 보입니다. 네, 하여튼 계속 뭐 수사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젯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 영무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전 직장 동료로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게 어젯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고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제 14일 저녁 8시 한 56분경입니다. 예. 신당역 그 안에서 피해 영무원이 이제 순찰을 위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예.
그때 기다리고 있던 그 전씨, 이제 전씨라고 피의자 이름을 전씨라고 제가 약칭할 건데 전씨가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 영무원은 화장실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조 신호를 접한 다른 직원과 시민이 달려가서 현장에서 전씨는 제압이 됐는데요. 예. 피해 영무원 그로부터 좀 이렇게 심각한 어떤 그 부상을 입고 7시 5분경에 이제 심정지 상태로 바로 구급대에 실려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11시 한 30분경에 유명을 달리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숨진 여성하고 가해 남성이 같은 해 입사한 입사 동기였다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지금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 이 두 사람은 2018년에 이제 같은 회사 공사에 입사를 했는 동료였다고 합니다. 예.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잘 지냈으면 되는데 이미 스토킹이 그 이듬해부터 시작이 되었고 2021년 10월에는 그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피해자는 전씨를 사망한 피해자는 전씨를 고소했고 또 계속해서 그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11년 1월에 계속 스토킹을 했기 때문에 다시 1월에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소를 했는 사건이죠. 사실 입사 동료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한 결과로 결과가 나타났고 그 사이에 이미 2번씩이나 고소를 해서 사실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빈 공간이 발생해서 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가해자가 네네. 지금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기까지 맞습니다. 했다고 예. 하는데요. 네네. 이 정도라 그러면은 접근 네네. 금지라든가 스토킹의 가해자로부터 좀 이렇게 분리시키는 안전조치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그 전체 개요를 설명하면서 어디에 빈 공간이 발생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제일 처음에 비동의 불법 촬영을 합니다. 이 전 씨가. 예. 그리고 이 불법 촬영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불법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이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말로 하면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걸로 긴급 체포를 했고 긴급 체포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예. 법원에서 물론 제가 기록을 다 보지 못해서 뭐 그 판사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제가 비난을 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합니다. 네. 사실 이러한 어떤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를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피해자의 위해의 우려는 피해자 시선에서 바라봐야지 이게 법원이나 가해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안 되지만 사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어떤 위해의 우려라든가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범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 영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좀 아쉬운 대목이다라는 거죠. 물론 뭐 판사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야 되고 판결에 대한 비판은 신랄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이때 만약에 구속이 되었다면 사실 지금 피해자는 유명을 달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첫 단추의 미스가 일어난 부분이고 네. 두 번째는 네. 뒤에 이 이후에 계속해서 스토킹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스토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했어요. 그러면 앞에 이미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했는 그 전씨라면 뒤에 있는 스토킹을 했다는 것은 그 범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앵커가 말씀했다시피 우리 스토킹 처벌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긴급 응급 조치라든가 잠정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거죠.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잠정 조치나 긴급 응급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앞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할지라도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을 했다면 이거는 앞에 있는 범죄의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결국 뒤에 있는 스토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되고
이 구속영장을 왜 뒤에서는 청구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조금 저는 아쉬운 거죠. 이러한 스토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한 번 더 청구했다면 네. 또다시 그 피해자의 목숨을 막을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총리께서도 말씀했지만 어디서 빈 공간이 발생했는지 저는 적어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의 어떤 허들을 좀 낮춰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수사기관에서는 안이하게 판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피해자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긴급 응급 조치는 분명히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수사기관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사건을 조금 더 처리하는 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의 이런 어떤 안타까운 결과를 막는 또 하나의 어떤 반면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다 짚어주셨지만 네. 고소를 해서 스토킹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스토킹을 해서 또 2차로 고소를 또 했단 말이에요. 네. 고소를 이렇게 했으면은 스토킹을 반복적으로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토킹 처벌법에 잠정조치라는 게 있어요. 잠정조치의 사후가 그 가해자를 유치시설에 2개월 동안 격리할 수 있는 조치가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미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잠정조치 사후를 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고 저 앵커하고 한번 이 부분 지적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검사가 구형을 9년 했단 말이에요. 말씀 주셨다시피. 예. 그럼 9년에 구형이 되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이제 오늘 원래 선고가 나는 날인데 예. 만약에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 9년을 구형했다면 법원의 입장에서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예. 저는 그 순간에 법원이 법정 구속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그러한 어떤 영상물을 갖고 협박까지 했고 그 이후에 또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법원은 영장을 법원이 재판할 때 피고인의 구속은 그 수소법원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9년 받은 사람이 지금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불구속 상태에서 도망가는 피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9년 받았으면 그 순간에 조금 검찰도 적극적으로 구속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법원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의 발부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게 그냥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형을 9년을 선고했다면 그때부터는 이 전 씨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9년형 받으면 진짜 큰일 나는데 그래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합의 볼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기에게 힘든 행동을 했는 사람이 무슨 합의를 봅니까? 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복범죄가 일어났다면 적어도 이 시점 앞에서 피해자가 보호를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9년이 구형된 그 다음 시점 부터는 좀 경찰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실형 9년이 구형되어 있는 피고인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는 스토킹 범죄라든가 성폭력 범죄 특히 그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면 적어도 법원에게 구속을 다시 한번 요청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이때부터는 피해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앞에서야 피해자가 싫다고 했을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게 조금 과하다가 그러지만 징역 9년 받은 피고인이 무슨 짓을 할지 저는 굉장히 섬뜩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중형이 구형된 사건에 있어서의 스토킹과 그다음에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좀 보호하자. 이게 총리가 말했던 예방조치 중에 하나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위원님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또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원하고 수사기관이 사법적 단죄 의지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규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이게 보통 판사님이 제가 정원을 알기로는 3,200명 가까이 판사님이 되세요. 또 검사님들도 한 2,000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와 스토킹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선이라는 게 그냥 영상을 촬영하고 그걸 협박했는 걸
국회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 7년 이하의 어떤 1년 이상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비일비재하게 이러한 어떤 비동의 촬영물과 협박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속영장의 허들을 분명히 저는 낮추어야 한다. 그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적어도 구속 이후에 뭐 보석제도를 검토한다든가 적어도 이 허들이 낮추어지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들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의 어떤 역할뿐만 아니라 판사님들도 이 성폭력 범죄와 스토킹에 대한 엄중함을 조금 깨달아야 될 거고 검찰의 입장에서도 아니 이게 그냥 과거에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잖아. 그냥 좋아하면 뭐 썸 타는 거고 싫어하면 스토킹이니까 네. 이거는 사적 분쟁에서 그냥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돼라는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법원과 검찰의 일부 판사님들, 일부 검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좀 안일한 생각들은 분명히 좀 바뀌어야 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송에 나오셔서 이 말씀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네. 꼭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안 되는 게 네.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네네. 입법부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네.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실 뭐 구속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우리 앵커도 잘 아시고 우리 모든 법조인들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법안을 강화해서 어떤 재량의 여지를 줄이고 사실상 모든 사건을 구속 사건으로 원칙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좀 과잉 입법이라서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판사들에게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이게 구속을 했는데 이 구속 때문에 인신의 자유가 박탈된다. 박탈되고 난 다음에 이 피고인이 어떠한 처분을 받을지에 대한 판사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허들을 좀 낮추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성폭력 범죄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일단 구속을 하되 구속 이후에 사실상 뭐 보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사후에 풀려나는 제도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구속하고 난 다음에 전혀 현재와 같은 보석 제도와 같이 전혀 풀려지지 않는다면 판사들은 분명히 구속에 주저함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뒤에 있는 제가 왜 이 보석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가 하면 자칫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될 수 있거든요. 구속하고 난 다음에 돈 있는 사람만 사후에 보석으로 뭐 보증금을 통해서 풀려난다.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 제가 주장했었는데 법무부에서 조금 반대를 했어요. 이게 구속의 허들을 낮추는 건 타당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보증금을 통해서 보석을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허들을 좀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짧게 이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잖아요.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판 계속 진행되는 거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사망했는 건 오히려 보복폭행, 보복살인으로 훨씬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복살인죄로 기소가 된다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미 이 전 씨가 저질러 놓은 스토킹과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는 그대로 피고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피해자 사망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분명히 이 전 씨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로 이 전 씨를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거는 수사당국과 재판이 적이 판단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 피해자에게 좀 국가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은 이 행위에 걸맞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 말씀을 법원, 검찰, 경찰 모두 다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글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사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다가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얘기를 들려주실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글하고 메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예.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국내에서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정보나 검색, 구매 이력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맞춤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드러났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이들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게는 692억 원의 과징금을, 메타에게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게 이제 이번 뉴스의 그 팩트입니다. 이 이용자 정보를 어느 정도로 활용한 거예요? 이른바 이제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예. 쉽게 풀어드리면 눈속임 설계 뭐 이 정도로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용자들에게 사용 패턴이나 구매 이력 같은 정보를 써도 된다라는 이제 동의를 받아내는 건데, 이걸 이제 눈속임 방식으로 해서 동의를 받아내고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실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의 이 SNS를 사용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필요하다 싶은 것들이 광고를 이렇게 뜨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디 포털 같은 데 들어가서 제가 뭘 하나라도 검색을 하고 나면 네네. 관련된 것들이 광고로 바로 따라오거든요. 우리 맞춤형 광고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뭐 여행 검색을 하면 여행지나 숙소, 렌터카 같은 광고들이 나오고, 옷이나 신발 검색 한번 하면 이와 관련된 뭐 쇼핑몰부터 세일 정보 막 이런 것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런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에 이런 형태 정보 수집, 개인들의 정보 수집 이용 실태를 점검해 왔는데요. 그 결과 중에 하나로 이번에 메타하고 구글에 대한 과징금 시정명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구글하고 메타 쪽에서는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서 동의하십니까 물어봤고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쓴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서요? 네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크 패턴, 일종의 눈속임 설계라는 건데요. 예. 이들은 어쨌든 동의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동의를 얻었냐를 살펴보면, 구글의 경우는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 옵션 더보기 같은 걸 눌러야만 타사 행태 정보 수집 이용 관련 설명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르지 않으면 저희가 확인을 못하게 돼 있고요. 예. 또한 기본값에는 이미 동의로 돼 있기 때문에 미처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면 자동으로 동의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내가 다른 데 들어가서 이 구글 내에서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활동하는 것도 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국내 구글 이용자의 82%가 이런 행태 정보 수집에 동의를 한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국내 개인정보위원회는 구글이 유럽에서는 관련 설정을 5단계로 구분해서 각 단계마다 동의를 구하는 것과는 국내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행태 정보 수집 이용 관련 설명을 공백을 포함해서 14,000여 자로 만들어놨습니다. 총 694줄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걸 저희가 다 살펴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볼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긴 스크롤을 다 내려서 일일이 보지 않으면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동의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행태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했다가 여기에 반발하니까 이걸 또 접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 메타 이용자의 95%가 타사 행태 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크 패턴,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게 설계를 해놓고 동의를 받았다라는 게 이제 시정 명령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뭐 우리 오프라인으로 비유하자면 감시원을 따라 붙여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누군가가 제 뒤에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더 섬뜩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과징금을 1,000억 원을 물렸어요. 네네. 요즘 과징금 규모로는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가장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페이스북이었죠. 메타가 과징금을 67억 6,600만 원 받은 게 이제 최대 금액이었는데, 이게 이제 두 회사를 합해서 1,000억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반 사항이 나온 걸로는 가장 최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00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요. 사실 이들
글로벌 IT 공룡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각하면 또 그리 큰 돈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 과징금을 비슷한 이유로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얼마 전에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가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메타에 4억 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5,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예. 지난해 7월에는 아마존을 상대로 EU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거대한 과징금을 또 부과할 수 있는 건 유럽연합에서 2018년도 5월에 시행된 데이터 보호법 때문인데요. 예. 이 보호법을 좀 들여다보면 중대성, 중대성, 의도성, 피해 축소 노력 뭐 이런 것들 11개 기준에 근거해서 일반 위반하고 중대 위반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예. 일반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글로벌 매출의 2% 또는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38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중대 위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매출의 4% 또는 2천만 유로를 부과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70억 원입니다. 근데 둘 중에 큰 걸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매출의 4%에 부과해 버리면 훨씬 더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렇게까지도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유럽에 비해서는 과징금 부과액이 상대적으로 국내는 적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관련 의무 위반 시에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의 3%를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우영우의 한 스토리가 또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구글과 메타가 과징금 순순히 낼까요? 일단 두 회사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말로 오늘 이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논평을 내놨는데요. 예. 개인정보보호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다. 서면 결정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최선의 제품 서비스, 투명성 제고, 여기에 앞서 한국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위원회와 협조하겠다. 이 정도의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네.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라고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메타가 이제 법원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네. 이런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메타가 또 이렇게 나서면 구글이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두 회사 그렇죠. 모두 소송 등의 움직임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인정보위 쪽에서도 만약에 구글 메타가 이와 관련돼서 소송에 나선다라고 하면 소송 여부 본인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소송 가능성이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소송이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6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라 네네. 좀 한편으로 답답하기도 한데요. 일단 지금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에 지금 구글과 메타 관계자들 불러내겠다 이런 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지금 조금 있는데요. 예.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이제 구글 코리아 대표, 그다음에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터져 있고 과징금 금액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다음 달 이제 국감이 4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이 되는 일정이 잡혀 있고요. 여기에 정무위는 오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일단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글하고 메타의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게 되면 다음 달 18일에서 21일 열리는 국감에 이제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들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메타하고 구글이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뭐 과징금을 받은 것들, 여기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쟁점으로 나올 것 같고요.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감 논의 결과에 따라서 네. 구글이나 메타 서비스를 비롯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도와 관련돼서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지난번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쪽에서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대해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네네.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겠다,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국감에서 논의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글로벌 IT 기업들 그리고 국내 이런 플랫폼 기업들과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 뭐 조사라든지 앞으로 변화될 부분들이 조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국감장에 나와도 멀쩡히 우리말 할 줄 알면서 괜히 영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국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지금 외국 기업만 그럽니까? 아니면 국내 IT 기업들도 그렇습니까? 일단은 국내 IT 기업들은 당장은 징계라든지 뭐 지적되는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글과 메타와 마찬가지로 행태 정보를 수집하고는 있지만 식별된 이용자 기반이 아닌 기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의를 제대로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조만간 국내 기업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제 당국에서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된 다음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3법의 보완이라든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속임으로 개인정보 동의받는 거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자꾸 이렇게 감시하는 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인터넷 이용 못 하잖아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지금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린 가운데 서해 섬 지역과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호남 서해안은 내일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경기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아침에 서울 등 그 밖에 중서부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서해 5도 10에서 60mm, 중서부 지방과 호남 서해안 5에서 40, 많은 곳은 경기 북부에서 60mm 이상, 호남 내륙과 경남 서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소강 상태에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세종, 대구 21도, 서울 22도, 광주, 부산 23도가 예상되고 아침까지 영남 지역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2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광주, 제주는 31도, 수원, 세종 30도, 서울, 춘천, 대구 29도, 인천, 부산 28도, 강릉, 울산 27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기온 25.3도, 습도 7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을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하는 한국직업사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길 보니까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직업수는 12,823개, 직업명은 16,891개였습니다. 제가 살면서 직접 만나보고 또 간접 경험으로 아는 직업까지 모두 합치면 한 100개쯤 되려나요? 우리나라에만 그 100배 이상 많은 직업이 있다는 사실이 솔직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개개의 직업을 갖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까요? 제 작은 머리로는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학교 당직 전담원이란 직업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게 흠이 되지는 않겠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넘길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당직 전담원으로 일하는 50대 송씨. 그런 추석과 설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 6박 7일 동안 한 끼 식사비로 받은 4,600원으로 빵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학교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다행히 이번 추석 연휴 때는 대체 인력을 구해 명절 하루는 쉴 수 있었지만 다음 달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 때는 4박 5일 내내 학교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처지라고 합니다. 송 씨와 같이 전국 시도교육청 관할 학교와 기관 등에서 일하는 학교 당직 전담원은 9,400여 명. 이들은 대체로 평일에는 오후 4시에 출근해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6시간 동안 학교에 머무르고 휴일에는 24시간 학교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사는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실 수 있는데요. 학교 당직 전담원은 노동법상 감시 단속종 노동자로 분류돼 휴일에 24시간 머물러도 6시간에서 9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냥 공짜 노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버는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수당 없이 세전 평균 180만 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교육 예산 부족하다 늘 볼멘 소리를 하는 시도교육청은 처우 개선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16,891개의 직업 중 이제 겨우 하나를 더 알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아찔한 현기증이 나는 걸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하루를 세며 돌아보던 길 위에서 먼 걸음을 그만두려고 해요. 우리는
들고 밉게 사랑하던 맘 닿아요. 외워둔 채 언제 그 언젠가는 꺼내요. 카드가든의 우리의 밤을 외워요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9433님께서 세상은 보이지 않는 직업들로 인해 돌아가는데 참 깨닫지 못하네요. 진짜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업으로만 따진다면 한 19,000개 가까이 되는 그 직업에 근무하는 그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 것이겠죠. 그 어느 하나라도 톱니바퀴처럼 이가 빠지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톱니바퀴를 너무 우리가 별로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초원님, 우리 할아버지도 학교 전담 당직자로 일하시고 얼마 전 퇴직하셨는데 10년 넘게 근무하셔서 비록 힘들지만 정말 아쉬워하셨어요. 이런 일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소명의식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공짜 노동하게 하고 일한 대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사회가 해줘야 될 일 아닐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견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오늘도 박영식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출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떠셨어요? 어제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을 워낙에 많이 받아서 역시 김성환 선생님 역시 국민의 방송 KBS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신 보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잘 소개해 주십시오. 예. 자, 어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주민과 시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목을 받는 것은 거의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흔히 이제 대중들의 주목을 많이 받는데 그렇죠. 서울시의회가 좋은 일로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눈살 찌푸릴 만한 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의회에서 포착된 장면인데 온라인과 SNS를 뜨겁게 달고 있는 내용이고요. 국민의힘 이승복 시의원, 이분은 양천구고요. 예. 신규 광역자원 회수시설, 즉 생활폐기물 소각장 부지 선정에 항의하는 마포구 주민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막을 보면 서울시의회 임시회 어제 열렸을 때 해당 시설의 부지 결정을 두고 고성이 오간 건데요. 네. 회의를 방청하던 마포구 주민들이 계셨는데 소각장 부지 결정에 항의하면서 철회하라 이제 이런 구호를 외치니까 회의장에 앉아있던 아까 말씀드린 이승복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다음에 마스크를 벗고 방청석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고성을 내뱉으면서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고요. 주민들이 항의가 거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항의가 더 이어지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조용히 해, 시끄럽다, 이런 반말로 주민들에게 항의를 했고요. 주민들도 지지 않고 너나 시끄럽다, 백지화하라 이걸 외치자 이 의원이 이제 주민들을 노려본 후에 문 쪽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가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벌어진 이유는 양천구
시의원이시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네.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이 결정을 둘러싼 마포 지역 시의원들의 비판 발언 도중에 이런 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 지역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서울시 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좀 더 한꺼풀 들여다보면 이제 앞으로 쓰레기 처리는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서울 안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지역을 설치하느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는 거 반길 지역은 별로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마포 월드컵 상암동에 있는 처리장에서 더 시설을 늘려서 거기다가 지금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마포구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예. 뭐 그 목소리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시의원의 입장인데 예.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쓰레기 소각장은 최종 확정된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 부지로 상암동을 택하긴 했는데 1년 동안 소통을 하고 의견을 듣겠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마포구청이나 그 인근 지역 주민들 입장은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지를 한 이후에 1년 동안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할 일이긴 한데 계획 자체는 일단 2026년까지 기존 자원회수 시설, 지금 이제 앵커께서 언급하신 지하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거고요. 2027년부터 이걸 가동하고 노후화된 기존 소각장은 이제 없앨 건데 35년까지 폐쇄를 한 다음에 주민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긴 합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큰 것은 일단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성을 지르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렇게 고성을 그 양천구에 있는 시의원이 서울시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거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항의하는 마포 주민을 향해서 반말로 고성에 삿대질을 한다는 것은 비판받을 만한 사안이고요. 양천구에다가 소각장 설치하겠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가 그때는 궁금한데요. 아마 마포구 시의원들이 했던 것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본인도 낼 거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포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잠깐 실어드리면 사전 협의 없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님비 현상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께서는 내 동네에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물론 해석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원래 있었던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짓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건데 이건 님비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아까 이제 김성환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런 갈등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이제 생활 폐기물은 계속 늘어날 거니까 지역별로 뭔가를 이제 1년 동안 검토해서 늘려나가려고 할 텐데 그때마다 만약에 구에서 이런 반발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 또 구청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통에 관한 문제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든 서울 안에 불가피하게 선정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지 예를 들면 소음도 있을 수 있고 뭐 분진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다못해 예전에는 발암물질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걱정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이런 게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제 관련 시설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면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명분을 좀 들여서 지역 주민을 먼저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쓰레기 반입 비용을 좀 높여가지고 해당 지역의 어떤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금전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적절할 텐데 일단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무조건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모든 주민들의 입장이 같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수업 중에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요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가 돼서 이 파문이 좀 있었는데요. 이 영상 속 중학생을 조사해 봤더니 영상 촬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게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교단에서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아주 짧은 영상, 11초 분량의 영상인데 이게 교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었고요.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같은 반의 또 다른 학생들이 이제 웃고 이걸 심지어 즐기면서 교권을 우롱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대로 괜찮은 건가 걱정되는 영상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단에 드러누워가지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학생
학생의 경우에는 포렌식을 경찰이 해봤는데요. 해당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 불송치 결정을 했고요. 네.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사진 자체가 일단 나오지 않았고요. 틱톡을 보려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이제 이런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것은 적용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교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이 학생 3명은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징계는 어떤 징계 받았는지 공개됐습니까? 네, 공개는 이게 지금 하지 않았는데 일단 학교 측이 밝히기로는 2명이 지금 중대 조치고요. 나머지 한 명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조처를 내렸다고는 하는데 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인 징계 사항을 밝히지 않았는데 학생 징계에서 중대 조치는 1호에서 7호까지 나눠집니다. 근데 1호는 학교 봉사고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요. 7호가 이제 가장 강한 퇴학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 징계 중대 조치와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이제 교육 관계자들이나 선생님들께 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7호가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이런 것들도 공개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예전에는 저희가 선생님들을 스승으로 여기거나 어른으로 공경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학생 인권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 인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자들의 목소리가 학교에서도 묻혀지기가 쉬웠고 실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고 많이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좀 쉽게 가자, 좋게 가자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고요. 근데 해외 경우에 교권 보호에 관한 어떤 기준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외보다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학교가 해외는 어떤가 좀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아무튼 6개 국가를 다 소개하진 못할 것 같고 미국의 경우를 저희가 좀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내 지도 방법들이 학교 규칙에 따라서 엄격한 잣대로 마련이 돼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나라가 커서 차이가 주마다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학교에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관리하는 전담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별칭은 딘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수업 방해를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 전담 교사한테 보내지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정학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유기 정학도 줄 수 있고 만약에 문제 행동이 심하다 싶으면 학부모 소환도 할 수 있는데 이때 학부모들은 지금 당장 right now 와야 되고요. 오지 않으면 심지어 방임으로도 고발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당연히 학생도 노력을 할 것이고 부모 내지는 선생님들 학교의 눈치도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고요. 호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도 수업 방해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있긴 제가 들은 유럽의 한 국가의 사례는 학생 상담을 굉장히 성실하게 학생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상담해서 그 문제들을 교장까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들을 실사례를 제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유럽에 있는 국가에 가면은 외국인이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 아이가 학교에 적응 안 되면 학교 교장까지 나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하되 학생이 어떻게 학교에서 생활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선생님들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 같이 두 가지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요즘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게 수리남의 국가 그 명칭이라는 얘기를 국가명이라는 얘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리남 정부 측 관계자가 항의의 뜻을 표했어요. 아마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을 보신 분들은 일정 부분 이해하실 텐데 일단은 수리남은 말씀 주신 것처럼 남미의 한 아주 작은 국가고요. 내용이나 배경이 수리남을 장악한 무소불위의 마약 대부로 인해서 누명을 쓴 한 민간인이 국정원의 비밀 인분을 수락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국인 마약왕인 조봉행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제작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만 실제 수리남 정부 측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썩 유쾌한 내용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수리남이라는 국가에 대한 설명을 일정 부분 마약 국가라든지 부패가 판치는 국가처럼 묘사한 장면들이 적지 않긴 한데
하는데 때문에 수리남의 외무장관이 넷플릭스 수리남이 국가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법적 조치를 시사했고요. 넷플릭스 수리남은 부정적 시각으로 수리남을 바라보고 있다. 수년간 마약 운송 국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고 그동안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수리남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책임을 절하라면서 법적 조치를 운운하긴 했습니다. 저도 수리남이 궁금해서 막 찾아봤어요. 네. 브라질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워낙 그 남아메리카 대륙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아주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1.6배가 큰 나라더라고요. 네. 인구는 한 58만 정도 된다고 네. 하는데 네. 굉장히 아픈 역사를 많이 갖고 있는 곳인데 하여튼 이런 마약을 한때 뭐 많이 유통이 되고 이런 것들은 있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국가 입장에서는 참 불편할 수 있는 사실일 그렇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수리남에도 우리 교민들이 일부 살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 인접 국가에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요. 예. 우리 그 베네수엘라 대사관이라고 들었는데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수리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한테 조심하라 이렇게 공지를 띄웠다고요? 네. 주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대사관이 수리남 지역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수리남 한인회와 접촉해서 안전을 점검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그 극 중에 마약상인 전요환 실존 인물은 뭐 조봉행이고요. 예. 거기를 모티브로 한 인물인데 부패한 정치가로 묘사된 수리남 대통령의 모델인 데시 보우테르세 전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의 사람들이 주요 기관에 남아 있어서 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영향을 줄까 봐 교민들과 접촉해서 여러 부분을 소통하고 있는데 앱으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공유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교민 피해나 수리남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 같은 특이사항은 현지에서는 없다고 지금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이 드라마 만든 그 제작사 측이나 예. 아니면 넷플릭스 측에서 혹시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지금 윤종빈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요. 예. 서울 삼청동에서 오늘 취재진 만나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공식적인 수리남 정부의 어떤 항의와 관련해서는 노코멘트라고 해서 넷플릭스 쪽으로 확인을 좀 해달라라고 윤종빈 감독이 얘기했다고 하고요. 하긴 제작비를 넷플릭스가 대고 그쵸. 모든 권한을 넷플릭스가 가져갈 상황이니까요. 네네. 네. 그 가상 국가가 아니라 실존 지역을 배경으로 쓴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거니까 굳이 뭐 수리남이 아니라 가상 국가로 제목을 정해야 하는지 국가 이름이 등장하지 않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기자들한테 밝혔다고 하고요. 넷플릭스 측도 지금 현 시점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일단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면 영화는 좀 그저 영화로 좀 바라보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실제 네. 입장을 바꿔보면 실화를 있는 그대로 고증한 것과 예. 실화를 바탕으로 꾸민 것은 조금 또 다른 결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뒤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고 제작자들의 이런 표현의 자유들이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어떤 소송에 이런 게 휘말렸을 때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다라는 거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보통 책임을 지게 되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수리남 정부에서 만약에 이걸 문제 삼으면 특정 대상이 누구냐. 수리남이라는 제작물 때문에 수리남의 어떤 인물들이 피해를 입었냐를 입증할 책임이 수리남 정부에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여러 판결들을 좀 예로 들고 있는데 영화 실미도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2019년, 2010년 대법원 판례들이 대부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쪽으로 나와 있어서 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좀 더 우위에 놓이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영국도 찰스 3세가 지금 왕이 올랐잖아요. 예. 영국 왕실에 대한 얘기를 다룬 드라마, 굉장히 긴 드라마인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많이 너무 있어요. 적나라하게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다 되는데 이건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게 되네요. 예.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베이징에서 특별 전시를 열고 있는데 한국 고대사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연표해서 고의로 삭제를 했다고요?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베이징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 전시회입니다. 이게 이제 한중 수요 3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7월부터 열리고 있는데 방금 언급해 주신 한국 고대사 연표가 논란입니다. 신라 백제 가얀에 있는데요. 고구려 빠져 있고요. 발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표 하단에 물론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했다 적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국립중앙박물관 측의 입장을 실어드리면 당초에 고구려와 발해의 건국 연도를 포함한 자료를 누가 임의로 편집했겠느냐? 중국이 임의로 편집했다면서 한국사 연표를 즉각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시품을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전시회를 의미 있는 전시인데 공동 개최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주중 한국대사관이 이런 사실을 한 달 넘게 그냥 방치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서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중정부 일단 정부라고 하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국가박물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앙박물관 쪽에서 저희가 연표를 제공을 했는데 제공했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일까 동북공정과 관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쏙 빼고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는 그거 빼고 거기다 얹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뒤늦게 발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참 여러 가지 중국하고는 계속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내일로 가기 위한 종착역입니다. 당신의 시선에 새로움을 더하는 시간, 시사야. 마음껏 즐기시고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시는 소식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추석 지나고 처음 보는 거죠? 네, 제가 지난주에 방송 끝나자마자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빨리 연휴가 없어질 줄 몰랐습니다. 연휴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손사탕도 아니고 분명히 없어졌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잘 보내셨어요? 예, 그 연휴 기간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공연 소개하러 나오면서 그런 안내 말씀도 못 드렸던 게 좀 안타까웠었어요. 그 연휴 기간에 공연 같은 이제 작품들 보러 다니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연 시간이 늘 똑같지가 않고 연휴 기간에는 이제 공휴일이니까 시간대가 막 변경되거든요. 예매하신 분들 이런 거 좀 잘 유념해서 보셔야지 공연 시간보다 한참 미리 간 경우는 그래도 공연 볼 수 있는데 공연 시간 착각해서 아주 늦게 가시면 아예 입장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얘기 안내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날 소개하느라고 다른 얘기 못 해갖고 안내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차피 또 명절은 찾아오니까. 예, 그럼요. 연휴는 계속 있으니까요. 네, 연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공휴일도 있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연달아서 쉬는 날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 추석 연휴 때 이제 그 고향 내려가시면 어르신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면서 이제 불편한 이야기들도 가끔 들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늘 행복한 얼굴만 보는 건 아니니까요. 원래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굳이 이제 어르신들 이야기하고 막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오늘 좀 소개해드릴 공연이 요즘에 이제 갈등의 시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세대 간의 갈등도 그렇고 서로 이제 논쟁이 되었을 때 논쟁을 하는 건 괜찮은데 왜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식으로 논쟁이 진행될 경우에 좀 불편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연은 이제 바로 그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두 지성인의 논쟁, 서로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의 아주 지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리고 거기에 큰 울림이 있는 연극 한 편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연극 두 교황이라는 연극을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 눈 동그랗게 뜨고 보는 느낌 안 드세요? 예, 너무 집중하셔서 약간 아니, 뭔가 잘못됐나 싶었습니다. 영화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예. 두 교황? 예. 영화는 제가 봤는데. 보셨어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요, 예. 영화 다 요즘 OTT 들어가면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그 2019년인가 연말쯤에 이제 그 넷플릭스랑 영화관에서 동시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뭐 워낙 유명한 배우가 안소니 호킨스랑 조나단 프라이스 두 명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 탑 베스트 3 이 안에도 들어간 영화고 영화의 메시지나 울림이 워낙 좋아서 크게 알려진 영화인데 사실은 연극이 먼저입니다. 이 작품. 연극이 먼저예요? 네네네.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네, 이 작품이 연극이 먼저였고 2019년에 영국에서 연극이 만들어졌는데 이 연극을 넷플릭스 관계자가 보러 와서 영화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아주 빠르게 진척이 돼서 영화로도 개봉이 된 거죠. 그리고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22년 올해 9월 지금 이번 달에 영국에서 재공연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라이선스 공연으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본토 말고는 전 세계에서 라이선스 첫 번째 공연이 대한민국에서 공연이 현재 되고 있는 것이죠. 라이선스 공연이 국내에서 처음 무대에 오른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요. 네네. 영화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한데 네네. 한국 영화 시장이 워낙 크니까. 네, 영화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개봉할 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네. 공연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제 공연도 곧 온다고 봅니다. 시장이 공연 쪽으로 슬슬 이제 오는 분위기가 기운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배우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워낙 뛰어나고요. 우리나라 배우들도 뭐 본토에 브로드웨이에 가서 공연하는 배우들도 꽤 있었고 뭐 K-팝, 뭐 K-드라마, 뭐 오징어 게임도 뭐 얼마 전에 또 그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으니까. 그럼요. 이제 뭐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대학로나 우리나라 공연장에 시선을 돌릴 때가 됐다. 생각보다 좀 늦었다 봅니다. 아니요.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의 공연업계 관계자들이 한국의 대학로나 뭐 이런 데 와서 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공연을 보는 거예요. 이제 뭐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아주. 실제로. 그런다면 가져가는 거예요. 수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브로드웨이가 가지고 있는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거 그렇죠. 가져가는 거죠. 이제 원석을 이제서야 좀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뭐 큰 공연에만 해당된 얘기가 아니라 뭐 부끄럽지만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얼마 전에 소개했던 시데레우스라는 300석 조그만 곳에서 하는 공연도 이번 시즌 공연하기 전에 중국과 일본에서 공연이 먼저 시작이 돼서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이제 거꾸로 역수출되는 이런 시장이 빨리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삶이 좀 풍족해지고. 그렇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벌써 보상받는 거 없어서. 자, 다시 두 교황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 참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줬던 실제 실존한 맞습니다. 지금 교황님을 그렇죠. 지금 그리고 있고 직전 교황 얘기랑 같이 지금 다루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예민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공연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아시잖아요. 알죠. 그 영화의 작가가 앤서니 맥카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또 어떤 작품을 또 글을 썼냐면 그 영국의 윈스터 처칠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의 작가이기도 하고 또 그 스티븐 호킹 박사 러브 스토리를 담은 영화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도 이 작가의 작품이에요. 대단한 작가네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인물을 아주 섬세하고 면밀하게 표현을 잘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어느 날 로마 광장에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중들한테 축복하는 미사를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두 교황이 그때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던 잠깐의 시기였거든요. 맞아요. 원래 교황은 돌아가셔야 다음 교황이 되는 건데. 원래 그렇죠. 근데 특이하게 생존하신 교황이 나 교황직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작가는 그 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사람들은 어떤 대화를
같나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해요. 근데 단순한 궁금증으로 자료를 수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대단한 드라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이 작가 대단한 추진력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씁니다. 근데 책을 썼는데 네. 극화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본인이 쓴 책을 본인이 또 각색을 해갖고 연극 대본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연극 대본을 만들어서 연극을 진짜 올리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계자를 만나면서 영화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영화를 본 입장에서는요. 네네. 실제로 그런 대화 나눈 거 아닐까? 그렇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네네.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공연하고 있는 홍보 담당자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화에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작가의 상상력도 더해지고 뭐 그렇게 만들어진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단히 섬세하게 인물을 묘사할 수 있는 작가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대단히 용기가 있는 작가예요. 그렇죠. 감히 교황의 네. 더군다나 생존한 두 교황의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만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영화 또 보신 분들도 그렇고 공연 보신 분들도 그렇고 보통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뭐 가톨릭 신자분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고 작품이 아니고 모든 어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강한 공연이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들 하시거든요. 아니 뭐 저도 종교에는 아닙니다만 네. 교황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영화를 본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공연을 본 분들의 소감이나 네, 느낌은 어떤지가 궁금해요. 후기도 그렇지만 이제 후기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그래도 간단한 줄거리를 줄거리 아주 간단하게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워낙 많이 알려진 이야기라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뭐 영화 보셨으니까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이제 그 전에 계셨던 굉장히 보수적이시면서도 전통적인 교황의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이제 새로 교황이 되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실은 굉장히 열정적인 축구 광이라고도 하시고 팝 음악도 이제 막 들으시고 막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제 두 교황이 표현이 됩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시기 전에 추기경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베네딕토 16세 그 보수적인 그 교황님이 부르신 거죠.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제 교황 얘기를 하시면서 두 분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 어른이 서로 너무 다른 모습으로 무대 위에서 표현이 되는 거죠. 각자의 모습대로 그 매력이 있게. 논쟁이 펼쳐지는데 그 논쟁을 해결하는 모습들이 그 울림이 공연을 보는 관객들한테 진정한 어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진정한 논쟁은 이런 것이구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그 자리에서 확 느끼게 해주는 울림이 있는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이 드는 이런 모습으로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주 간단한 줄거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틀림이 아니라 다름. 그러니까 두 분이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좀 인상 깊은 게 나중에 이렇게 서로 교분을 나누다가 같이 축구 보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같이 그 같은 공간에서 그 뭐랄까 감동적인 막 그림 같은 거 있는데 같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시지 연세가 많이 있으시니까 맞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뚜걱뚜걱 걸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나 이런 게 다 하나하나 행동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연극도 사실 그런 것들을 같이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무대 위에서 표현을 하는데 무대를 말씀을 드리면 무대가 이제 그 한전 아트센터라고 서초구에 있는 그 남부터미널 이쪽 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공연장인데 거기가 생각보다 꽤 큰 공연장이거든요. 1000석 정도 되는 공연장인데 이 공연 뭐 영화 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 공연으로 혹시 관심 있어서 내용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두 교황분이 쭉 끌어가는 공연이기 때문에 무대 위에 그렇게 많은 배우들이 동시에 등장하거나 뮤지컬처럼 화려하게 뭐 배우분들이 막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좀 공연장이 크니까 좀 휑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무대가 연극에서는 좀 보기 힘들게 LED 무대를 써서 거기 이제 시스타나 성당이나 카스텔 간돌프 그 별장 같은 게 굉장히 실감나게 여름 별장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과하게 홍보팀에서 약간 좀 지금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뭐를요? 좀 과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그 로마 바티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근데 실제 그 LED 그 무대가 펼쳐져 있으면 포스터도 그렇고 공연 사진도 그런데 굉장히 그 두 어른이 따뜻한 그 잔디밭 이렇게 있는 곳에서 보여서 공연을 보는 내내 좀 어떤 논쟁도 격렬하게 다가오는 것보다 좀 차분하게 들릴 수 있게 이런 무대가 연출이 돼서 공연을 보는 동안 좀 내내 생각할 수 있게 좀 잔잔하게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로 표현이 돼 있어서 무대가 그렇게 크거나 이렇게 휑하게 느껴지지 않고 현장감까지 느껴질 수 있는 영화를 보는 것과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공연입니다. 아, 뭐 교황 두 분이 화면에 나오는데 네. 그럼 그 자체로 그냥 꽉 차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두 교황을 연기하시는 이제 무대에서 연기하시는 배우분들이 네. 그야말로 기라성 같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외국의 영화에 나왔던 배우들 못지 않습니다.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신구 선생님이 네. 베네딕토 16세 역할을 하시는 이 세 분의 배우가 계신데 신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서인석, 서상원 배우가 이제 그 베네딕토 16세 약간 그 보수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이런 교황을 연기를 하시고 그 아까 그 열광적인 축구광 이 모습을 하셨던 배우는 정동환, 남명렬 배우분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연기를 하시는데 일단 배우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키셨던 배우분들이라 여기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가기도 하지만 또 그 신구 선생님의 연세가 베네딕토 교황이 실제로 교황직을 물러났을 때 연세가 86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구 선생님 나이랑 같아요. 신구 선생님이 지금 86세예요. 네. 와. 그래서 그 실제 그 교황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정동환 배우님도 실제 프란치스코 교황이랑 나이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연기를 표현하시기 위해선 진짜 참 어른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 어른들이 무대 위에서 본인의 연기로 그렇게 울림을 주시니까 공연을 보는 이제 그 관객들한테는 정말 진짜 좀 존경할 만한 어른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따라 유난히 그 진심을 담아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전에 오징어 게임도 얘기했지만 오영수 배우님 이번에 뭐 에미상에서는 아쉽게 못 받으셨지만 오영수 선생님이 이제 대단한 세계적인 스타가 되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오징어 게임 이후에 선택하셨던 곳이 무대입니다. 예, 맞아요. 라스트 세션이라는 무대로 300석 정도 되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신 거예요. 저는 무대를 사랑하시고 무대가 연기의 기본이었다고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배우분들이 무대 위에서 그 연세나 그 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 세월 같은 것들을 그대로 녹여낸 연기를 하실 때 이 무대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보시면서 좀 더 많은 진짜 가슴이 울리는 느낌을 관객들이 좀 현장에서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연장에 가서 이 어른들이 공연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끝나고 나서 관객분들이 기립박수를 이렇게 뭐 한 번에 쫙 올라오는 기립박수도 있지만 객석에서 툭툭툭툭 일어나면서 쫙 올라와서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이렇게 전 약간 뒤쪽에서 보니까 보고 있으면 공연 플러스 알파적인 느낌으로 감동이 쫙 올라오면서 저런 어른이 돼야 되겠다. 뭐 저런 장인이 예술가가 됐으면 좋겠다. 저런 분들이 계속 길이길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오늘. 아니요, 자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배우는 한마디를 해도 그냥 갑자기 가슴이 막 저릿하고 막 그런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언론에서는 방탄 노년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요? 소년단이 아니고? 이순재 선생님을 비롯해서 신구 선생님 이런 분들께서 무대를 정말 꾸준히 하고 계시고 제가 대본이나 이런 거 미리 준비해온 내용에는 없었지만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감독했던 송승환 분도 그 연극 무대를 또 쓰셨고 이 무대에 대한 그 갈망, 무대에 대한 사랑, 애착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보여져서
뭐 전 언론사에서 방탄소년단이라고 더 좀 많이 소문내서 이분들의 무대에 대한 팬덤까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두 교황이 네. 공연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연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거예요? 두 교황 공연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고요.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공연 기간이 아주 길진 않아서 한 2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하거든요. 10월 중하순까지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장에 좀 많이들 찾아가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 배우분들이 이제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배우분들도 영화로 워낙 성공했었던 작품을 연극으로 다시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극은 이런 좀 재미가 있다, 이런 멋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배우분들의 다른 곳에서 하셨던 인터뷰를 잠깐 몇 개 갖고 왔는데 한 2개 정도만 소개를 드리자면 아까 프란치스코 교황과 같은 나이라고 했었던 정동환 배우께서 영화와 연극의 가장 큰 차이는 현장감이다. 미리 만들어 놓은 영화와 달리 연극은 배우와 관객이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이다. 그러니 관객들이 받는 감동도 크고 여운도 오래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화 두 교황을 본 다음에 연극을 보면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 나 이거 봤어.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영화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현장에서 실제로 눈으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느끼시면 좀 더 다른 생생함으로 전달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었어요. 저한테요. 영화 어떤 줄거리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 잘 설명 못해요. 영화 봐도 잘 기억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극 다시 보셔도 영화 보신 분들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하는 30분 동안 진행자분을 객석에 앉히는 걸 목표로 하고 방송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배우 얘기 뭐 소개해 주실 건 없으시고요? 네. 남명열 배우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극은 다른 형식의 표현이 필요하다. 영화에선 조근조근 대화하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속에는 매우 큰 격정이 있다. 서로 다른 신념이 부딪히고 자기 고백을 한다. 연극은 격정적인 모습이 더 많이 표현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영화는 사실은 대사 몇 마디를 클로즈업하는 기술들이 있고 하니까 하는데 연극은 객석 어디에서도 그 감정들이 보여야 되니까 훨씬 더 감정이 격해질 때 격하게 표현이 되는 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연을 보러 오시면 영화에 있었던 대사들을 많이 이용한 것도 있을 텐데 그게 느껴지는 감정이 좀 다를 거라고 남명열 배우는 무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뭐 무대라는 건 뭐 영화하고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연극 무대나 뮤지컬 무대나 가서 보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공연의 대사가 제대로 안 들릴 때도 있거든요. 이게 현장에서 마이크 수음되는 소리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영화를 좀 보고 가시거나 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아시면 더 잘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TV에 아이돌이 나와서 공연하는 이 경연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멘토가 그런 얘기 하죠. 춤출 때 모션을 엄청나게 크게 해야지 그게 보인다고. 영도 무대는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또 그 연극 무대 하시는 배우분들이 워낙 노련해서 저 뒤쪽에 계시는 객석까지 감동이 전달될 수 있게 일단 신구 선생님이 딱 그럼요. 그렇습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뭐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두 교황 아쉬운 점, 좋은 점 한 가지씩 마지막으로 골라주시죠. 제가 이 코너를 없애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신나게 얘기해놓고. 근데 아쉬운 점 하나 굳이 뽑자면 인터미션 포함해서 한 150분 정도 되거든요.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어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좀 천천히 호흡을 좀 같이 가셔야지 안 그러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만 생각이 들면 될 것 같고 좋은 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큰 어른들의 따뜻한 교훈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현장 큰 벅참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몇 개 안 되는 공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살아생전에 교황님을 한 번도 못 볼 것 같거든요. 근데 두 분을 한꺼번에 뵐 수 있는 그 이제 좋은 공연이 될 수 있겠다. 좋은 멘트입니다. 거대한 산을 앞에 놓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좀 숙고하고 철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점점 빠져드는 느낌이었어요. 네, 조금만 더 하면은 예매하시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공연 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으시던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